자, 반장들 반가워요. 정말 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쏟아지네요. 8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미국 국방부가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매티스 장관이 그동안은 선의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해왔는데 네. 더 이상은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에 뭐 협상이 잘 안 된다,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맞아요. 좀 센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이 더 고강도의 압박으로 응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반장,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다는데 정확히 얼마를 구형한 거예요? 네, 신동빈 회장은 이 국정농단 뇌물 재판이랑 그리고 롯데 경영비리 재판을 받아왔는데 두 개가 병합된 예, 거군요. 이 항소심에서는 두 개가 병합이 돼서 네. 그 재판을 합쳐서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14년이요? 예. 오, 상당히 중형을 구형했네요.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어제 그제 내려서 지금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 또 축대 붕괴, 침수 등의 우려가 큽니다.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물폭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저도 어제 공포스러운 비를 경험했거든요.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걷고 있었는데 이제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는데 정말 위에서 누가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 같더라고요. 양반장이 한번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런 걸 경험 안 해봤겠지만은 좀 그 우산 속으로 물이 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천둥번개 치죠. 정말 쫄딱 젖었습니다 어제. 자, 도로 사정도 엉망이었는데 그나저나 우리 기상청을 믿어도 되는 거죠. 지난번 그 태풍 때도 그랬지만 정말 순수한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보가 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비 피해 관련해서는 이 반장 발제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좀 더 자세한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볼 텐데 북미 후속 협상에 지금 일단 장애가 생긴 건 분명하잖아요. 이거 뭐 일종의 순수한 진통일지 아니면 결정적인 장애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혹시 9월로 예정됐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는데 어제 청와대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재판관이죠.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그 유남석 재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이죠. 그때 재판관으로 취임할 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법원 내에 우리가 흔히 약간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의 법관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진성 현 소장이 9월 19일에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지명이 안 되면은 또 대행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저희가 기억하잖아요. 작년 1월 31일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그 이정미 또 김희수 소장 대행 체제로 끌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소장 대행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신임 소장을 지명했다는 그런 소식이 조금 전에 한 2, 3분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회동 소식과 오늘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북미 후속협상 속보 등 외교안보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갈등설로 논란이 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잠시 뒤인 5시 30분부터 정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고용위기 타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갈등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 내용, 또 국회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 오늘 만납니다. 요즘 분위기 같아선 거의 세기의 만남급입니다. 김앤장,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인 5시 반부터 두 사람의 정례회동이 시작됩니다. 사실 평소대로라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만나는 게 특별할까 싶습니다만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습니다. 어제 뉴스룸에 출연했던 김 부총리, 오늘 회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내일 만난다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우리들이 만나는 게 뉴스가 될까 이런 정도로 예.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늘 통화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자, 두 사람이 만났으면 만난 영상부터 보여주지 왜 자꾸 어제 나온 이야기 하고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회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정의 중간에 시작되기 때문에 회동 모습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동 모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회동 내용이겠죠. 자, 오늘 두 사람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 쇼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문제까지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회동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회동을 하루 앞둔 어제 두 사람 모두 이 갈등설에 대해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갈등은 자연스럽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하나로 모으면 된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서로가 예.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올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자꾸 이걸 엇박자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예. 이 국정 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또 그거를 저희는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더 집행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저희 다정의 점심 메뉴 고를 때도 갈등이 생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요. 편의상 한 업체, 한 식당에서 몽땅 시키곤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정말 오늘 트루입니다. 오늘 저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반장이 먼저 닭가슴살 도시락을 고르는 바람에 햄버거를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정에는 원팀이니까 저도 같은 업체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TMI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락 시킬 때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국가경제정책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과만 잘 나온다면 건강한 토론, 갈등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이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김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야기인데요.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사초청 강좌에 3주 간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던 겁니다. 자, 두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에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반란은 남이 낸 문제지요. 그 환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도 주어지는 환경이지요. 그 환경을 깨는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란입니다. 여러분 계층의 이해에 충실한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등적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정치인을 심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래요. 사회가 보다 함께 잘 사는, 보다 나은 세대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경북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도 예산안과 소득주도 성장, 엄호 사격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사상 최대
23조 5천억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의 첫 민주당 현장 최고위 경북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한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지임을 자처했던 그곳 구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TK 교두보 전진 기지가 됐습니다. TK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박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저 역시 구미하면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취재차 내려갔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학생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투표해가지고 올라가셨으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하셔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가만 보니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됐을 이 학생 앞서 잠깐 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이 강연 내용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장하성, 정례회동, 고용쇼크, 해법 논의. 네, 고 반장도 뭐 생뚱맞은 얘기라고 했지만, 근데 고 반장이 본인 얘기를 하느라고 이해찬 대표 이제 구미 간 얘기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철우 경북지사가 또 예고 없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왜 왔냐고 얘기했더니 그 예산과 현안에 관한 협조 요청을 위해서 인사차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이해찬 대표가 내일은 광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5.18 민주묘역도 참배하고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동서로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아니 본인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안경을 쓰고 다녔군요. 고 가끔 반장이. 썼습니다. 네, 좀 지금 쓰는 안경하고는 다르네요. 똑똑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안경. 아, 그래요? 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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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득 주도 성장 놓고 전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죠. 네, 오늘 오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부장 방금 이 손 반장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 그걸 좀 그랬어요? 받아주시지. 아니 못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고석승 안경에 도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도수가 네. 없어요? 네. 아, 정말 멋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뭐 정보까지 뭐 네, TMI 였 TMI.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네, 그럼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 이런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잇는 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동서 발전이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이 재원으로 지난해 신규 인력 몇 명이죠? 772명인가요? 예, 아무튼 이렇게 추가 채용한 사례, 또 코레일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산간벽지 주민들을 위해서 기차역까지 이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등을 들기도 했습니다. 양 반장, 오늘 워크숍에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던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요, 윤종원 경제수석,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하고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또 김동연 부총리,
등을 위시한 뭐 각 부처 장관들, 최문순 강원지사 이렇게 한 4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이 장하성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같은 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뭐 많은 카메라 세례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5시 30분에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약 3분 정도 있으면 만날 건데 글쎄요, 그 회동 후에 뭐 어떤 논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희 그 회의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내일 그 얘기를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어제 JTBC 뉴스룸 그 2부에서 그러니까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긴급 대토론회, 경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심상정 의원까지 나와서 정말 열띤 토론을 벌였죠. 네, 여야는 이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을 놓고서 특히 날샌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로 된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국가재정,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심상정 의원은 최근의 고용 쇼크와 소득주도 정책은 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돈을 덜 풀었다. 긴축 재정을 펼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이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시장에서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은 저는 문제의 근원이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재정 대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인 정책인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양 침소봉대하면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순화해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으면서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 네, 이 고용위기 해결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 상황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도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의 한계에 부딪힌 이 상황에서 이 구조조정의 과도기에 지금은 재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성장 정책 등을 강조했습니다. 분배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성장 정책과 함께 발전을 주도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을 하고 또 시장 친화적인 일자리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요. 경제 민주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갑질 경제거든요. 벤처기업들 신기술 개발하면 기술 탈취하고 선진국은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사가는데 탈취하고.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정정을 하고 갈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그 동서발전의 추가 채용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까 양 반장이 772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72명을? 제가 요즘 좀 노안이 노안이 때문이죠? 와가지고요. 네, 노안이 좀 심한 모양이에요. 저도 네. 이제 40줄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양 반장하고요. 항복은.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요, 그 신 반장 가짜 뉴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용한 기사를 놓고 오늘까지 말이 많더라고요. 네, 김 원내대표가 토론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언급한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장께서 한 50대의 여성 가정의 죽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본인이 자살을 택했어요. 네, 이 발언을 놓고 어제 방송 중에도 뭐 가짜 뉴스다 아니다 잠깐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매체가 이 경위를 밝히지 않고 기사를 삭제하면서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오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단 후속 취재를 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룬 대전지방경찰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 기사를 썼던 매체의 기자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해고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정의당은 논평까지 냈는데요.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이미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TV 토론회에서 제대로 검증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기승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폐악인 가짜뉴스 유포에 손을 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 반장, 또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지금 갖고 있다면서요? 네, 이 반장이 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운동연대 측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집회에는 일부 야당 지도부들도 대거 참석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최 반장을 관 반장이라고도 불러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네, 자막, 김동연 장하성 54일 만에 정례 회동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게 만든 원인,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내용 일부가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가 위기에 처했고 협상이 결단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과 대화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멈추되 비핵화 이행 준비가 되면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타오르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네, 좋게 말해서 화끈하고 가끔은 이래도 돼? 쉽게 과격한 발언의 주인공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엔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린지라 조금은 잠잠하다지만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미러 정상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났는데요. 푸틴 대통령 자타공인 악명 높은 지각 대장입니다. 이날도 예상을 깨지 않고 20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옷깃을 착 정돈하면서 내가 늦었는데 어쩔 거야 하는 듯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하지만 회담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푸틴 대통령보다 19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표정에서 마치 내가 이겼지 하는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자, 두 사람 만나서 이 뚱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이때 푸틴 대통령 아마도 속으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더라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And I really think the world wants to see us get along. We are the two great nuclear powers. 자, 최근 벌어진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사태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제 CNN이 방북 취소의 결정이 결정적 원인이 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협상은 위기에 처해 있고 아예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Sources are telling CNN that the essence of the message delivered in this letter was that the North Koreans feel the U.S. is simply not ready to meet their expectations in terms of taking a step forward to sign a peace treaty. The North Koreans want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그간 북한과 미국은 선 종전선언 대 선 비핵화 리스트 입장을 고수한 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아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종전선언 이후에야 가능한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안 해주면 결단하겠다라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누가 뛰면 아예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 취소하자 맞벼랑 전술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 중단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We suspended several exercises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good faith effort was made. Right now, there are no plans to go further. 북한이 유독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는 북미 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보낸 일종의 성의 표시였습니다. 이젠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다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 특기 중 하나가 당근과 채찍인 거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는데요. 오른팔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취소 대신 연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e says, despite the decision to delay my trip to Pyongyang, America stands ready to engage when it is clear that Chairman Kim stands ready to deliver on the commitments that he made at the Singapore summit to President Trump to completely denuclearize North Korea.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이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지만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저자세로 나가자니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길 게 분명하고 또 계속 세게 나가자니 구구절 행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부담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9월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현 상황을 일종의 통과 의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상황 전개의 속도감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그 협상의 초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과 논의한 바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할 문제라는 겁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당장 대규모 훈련을 재개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한미 연합훈련 더 이상 중단 안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지 닷새째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내용이 오늘 부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양측 모두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이네요. 네, CNN이 김영철 부위원장 편지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너질 수 있고 이 경우에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 그동안 취해왔던 유화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볼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방금 고 반장이 언급한 조치들이 이미 실질적인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의 강경파들은 아니다. 아예 핵시설 리스트 또 폐기 시간표까지 내놔야만 실질적인 조치다라는 건데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선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 어떠한 보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북미 양쪽 다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충돌하는 양상인 건데 일단 지금 미국 반응으로 봤을 땐 협상을 깰 테면 깨보라는 뉘앙스도 있는 거죠. 네, 아직 닷새가 됐지만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호 외무성이라든지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외교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언급을 하면서 합의를 깬 게 누구냐라면서 미국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외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강력히 바라는 내외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할 기도를 더욱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이 누구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같은 매체에 실린 이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에서는 미 군사훈련 관련 우리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 남조선 유선종합방송인 채널A가 미군 특수부대가 최근 일본과 필리핀, 남조선 진해 해군 기지에서 비밀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음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보통 종합편성 채널이라 부르는데 유선종합방송이라고 부르네요. 그죠? 네.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고 반장. 어떻게 봐요?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몇몇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as a good faith measure. We have no plans at this time to suspend any more exercises. 네, 현 국면에서 연합훈련을 재개한다, 이런 건 당연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가 있다면 다시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협상 진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한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외교적 협상으로 일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피력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후속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청와대는 현재까지 한미 간 연합훈련 재개 문제 논의한 적이 없고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 중 연합훈련 중단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 또한 상황을 보면서 한미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대규모 훈련을 재개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고요. 외교부도 이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풀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뭔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방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바로 최근에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할 사람이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일단 보입니다. 북한 구구절 즈음에서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구절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진짜 이 높은 곳에서 그 열병식을 내려다 본다. 이렇게 이 관람하는 모습 자체가 미국과 한판 정말 그러네요. 예, 뜨겠다 이런 네.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방북을 하는데 정말 처음 방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해왔던 북중 간 경제 협력 또 대규모 이 대북 지원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겠죠. 자, 그러면 당장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구구절에는 상무위원 그러니까 다른 최고 지도부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기를 봐서 별도로 방북하는 게 어떠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구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양 반장은 시 주석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국제관계는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맞춰보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축구는 몇 대 몇?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전 혼자 맞췄잖아요. 월드컵 2대0 맞췄잖아요. 그건 이제 돈이 걸려 있었던 거라서. 그래요? 예. 알았어요. 네, 굉장히 성의 없이 맞추네. 우리 근데 손 반장이 맞춰봐요. 손 반장이. 예. 저는 2대0 승에 걸겠습니다. 2대0? 손흥민 우리가 이긴다? 선수 1골 1도움 예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네요. 아까 저희 손 반장, 이 손 반장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많아요? 예, 왜요? 본인 군대 발제 가는 것 때문에? 본인 발제 때 시청률이 확 빠질까봐 아주 걱정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딱 가정애를 보시고 축구를 보시면 됐어요. 자꾸 이게 알려주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그나저나요.
오늘 중국 군용기가요, 카디즈 안에 들어왔다면서요? 이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5번째입니다. 오전 7시 40분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카디즈 방콕식별구역에 들어왔는데요. 합참에 따르면은 군용기는 카디즈 접경을 따라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다가 오전 11시 50분쯤 최종 이탈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됐을 때부터 공군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경고 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헌재 소장에 이제 유남석 재판관이 지명됐다는 그런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바로 전했는데, 사실 그거랑은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요.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좀 전망이 많잖아요. 어때요?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기가 직접 물러날 것 같은 뉘앙스로 주변에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실국장들이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가 조찬 있었는데 간담회, 네. 여기서 송 장관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다만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송 장관이 앞으로 국방개혁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당부를 하면서 좀 듣기에 따라서는 물러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후임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거론된다는 얘기는 어제 저희가 다뤘었고요. 북한과 일본 정보당국 수장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을 했고, 미국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외교안보 상황이 또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신반장이 잘 챙겨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청와대 한미연합훈련 비핵화 진전 따라 결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름 뒤면은 한국당을 다시 밟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을 끊겠다라고 했던 약속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권이 다음 총선에서 연방제 통일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라면서 여권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약간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 자체는요, 어떤 포석이 깔린 메시지일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보름 전에도 저들의 가식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른바 프레임론을 설파한 건데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상대방 프레임에 갇혀 이걸 해명하는 데 급급해 허우적대다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다. 이거 여의도 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탄핵과 대선은 국정농단,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는 이 적폐청산과 위장평화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에서 졌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예측한 거죠.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하고 저들 프레임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자, 이 글이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그렇게 졌냐, 이런 말도 하던데요. 어쨌든 이 당 내부에서는 이 패북 안 한다던 양반이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글을 올리냐 하면서 그 배경에 더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의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제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공화주의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것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의 답, 이 출간 기념회를 곧 연다고 하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이 당 분위기 아주 안 좋습니다.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홍준표 다시는 당대표 못 나오게 중임 금지 조항을 만들자, 혹자는 또 더 나가서 빨리 제명시켜야 된다, 지금 별의별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 검색창에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렇게 쳐봤더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걸고 있는 이 광고 문구가 더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술자리에서 우발적 추행한 피의자 기소유예, 협박하여 성폭행한 피의자 불기소 처분,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공소권 없음 종료,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자, 세상에 아무리 요즘 변호사가 차고 넘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도 상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당장 이런 광고들이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겠구나. 나만 더 힘들어지겠구나.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신고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치권에서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이 변호사 광고가 성폭력 가해자를 돕는 것일 때 이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 명예 손상에 해당되는지 이 광고 심의를 거친 뒤에 이 광고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자, 물론 성폭력 가해자도 변호 받을 권리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이런 자극적인 광고 문구 앞세워서 무죄 받아주겠다고 장사하는 거, 이거는 공익법 법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글인데요. 아마도 의원실의 말단 보좌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친 언사를 동원해서 자신이 모시는 의원과 그 가족을 비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곧 다가오는 추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의원 자식들 휴가 비행기표 끊는 것까진 투덜거리면서 했어. 그런데 의원이 어젯밤 연락해서 자식들 추석 열차표를 잡으라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대기번호 1만 번 받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이거 뭐하나 싶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현직 의원 누군가가 우리 애들 추석 열차표 좀 예매해놔 라고 보좌진한테 시킨 겁니다. 자, 이미 이 보좌진 진작에 아이돌 가수 연말 공연, 휴가철 비행기표 티켓팅 이거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몇십 갑절은 더 경쟁이 심한 추석 열차표 티켓팅 미션을 받았으니 참다 못해서 의원 자식 X들이란 표현까지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의원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 모르긴 몰라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문 갑질 파문 때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게 분명할 텐데 누군지 그 의원 아는 분들 계시면 진짜 좀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얘기 듣고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구나. 예전 같으면 예매는 무슨 예매입니까? 그냥 코레일에 전화해서 몇 장 내놔 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런 건 안 통한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익명 게시판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양 반장 얘기처럼 누군지 참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네,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그러잖아요. 고 반장,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저 심부름 닭가슴살 샐러드. 자, 전두환 씨 재판 관련한 얘기로 바로 이어갈게요. 지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전두환 씨 재판 얘기를 좀 다뤘는데 광주지법이 전두환 씨 측에요. 그 다음 공판이 10월 1일인데 그 공판에는 꼭 나와라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요? 고 반장?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7일 재판이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재판은 진행이 됐지만 재판부는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씨 출석을 명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날은 반드시 출석하라고
받고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소환장에는 보통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명시하고 있죠. 네, 고반장이 연기가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심부름 시킨다는 얘기.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법원 주변에서는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은 구인장을 발부하려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지금 재판부가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구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소환장을 발송을 한 게 구인장 발부를 암시한 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지법은 확대 해석은 경계를 하면서 소환장을 받는다면은 이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공방이 오갔는데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죠, 신반장. 네, 오늘 법사위에 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상대로 질의가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도 내가 치매다,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용납이 되는 것이냐. 당장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불이익당하고 또 동행명령 받고 그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 아마 이 재판부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걸로 생각한다라면서 사실상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기사를 좀 봤더니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네요.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도 법원 행정처에서는 개입할 건 또 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격한 반응을 보여요, 이 반장? 네, 아닙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조금 이따 축구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네. 네. 아무튼 이제 반론도 있었습니다. 회의에 집중해요, 손 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 보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반론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SNS에 또 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엮어넣다 못해서 30년 전에 퇴임한 분까지 법정에 세우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자조를 하면서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광주에서 재판을 하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부가 지역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전두환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오늘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자 360명, 그러니까 편법 증여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견된 그 사람들이고요. 또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요,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이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탈세 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판단하고 칼을 빼든 겁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 등의 이 고가 아파트 또 분양권 취득자가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774명 규모의 전담반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584명에 대해 탈루 세금 2,550억 원을 추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말 황당한 탈루 수법이 많았다면서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아들 명의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던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소득이 높지 않아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게 걱정이었나 봅니다. 또 이 거액의 현금을 주면 증여세 걱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다소 수고스럽긴 하지만 은행 창구와 ATM기를 활용한 현금 일출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찾아서 넘기기로 했다는 건데 얼마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뭐 장시간에 걸쳐서 이 조금씩 은행 창구와 ATM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고를 뭐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넘긴 돈이 10억 원이나 10억 된다고 원이요? 하고 이 돈으로 결국 아파트를 산 거죠. 그래요? 야, 정말 하늘도 감동할 정성이네요. 그것만 놓고 그렇죠. 보면은. 네, 뭐 하늘은 근데 감동을 했을지 몰라도 국세청을 감동시킬 수는 없었죠. 네, 뭔가 수상쩍다고 판단한 당국에서 추적을 했고 결국에는 수억 원의 증여세 추정했습니다. 이 앞선 사례처럼 오늘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가 상당수 이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이 부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몰래 편법을 동원해서 증여한 사례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요. 이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의료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수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1개월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한테만 돌린다면서 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도 부랴부랴 이런 처벌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수습에 나섰고요. 헌재 역시도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확정했습니다. 네, 정말 이것도 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당분간 의료계 내부의 혼란은 또 불가피해 보이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재난 안내 문자가 오고 있는데 밤사이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폭우가 예상된다라는 그 안내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지금. 비가 그치고 얼른 피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내용을 짚어볼 텐데 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관계자를 조사했더니 청와대가 촛불 집회 직후부터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장 발제에서는 폭우 소식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는 계엄령 문건 수사, 또 사법농단 수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봐. 와,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난리 나네, 난리 나네. 네, 어제 다정의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어제 저녁 상암동 JTBC 상황입니다. 우리 다정의 여당팀 김현재 AD가 퇴근도 못하고 비가 잦아들기만 기다리다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서울 수도권, 충청, 대전 일대가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서울 신촌이 하천으로 변했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265mm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랑천 물이 범람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겼는데 탈출하지 못한 한 명이 숨지고 2명은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늘 17개 시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도 상암동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시간당 40mm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예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밤새 250mm가 온다고 해서 이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네, JTBC 이윤석 기자가 2년 전 뉴스 실험실이란 코너에서 이 차량 탈출법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혹시 방탄유리인가요? 모서리 끝에를 다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와! 유리를 다 제거하고 이 문을 통해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겁니다. 네, 날씨 소식에 이어서 계엄령 문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다 했다 해놓고서는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일인 12월 9일을 포함해서 2016년 11월 15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까지 4차례나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도 모두 청와대를 떠나서 비서실장 등 기존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두 떠난 뒤의 시점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홀로 남아있던 시점에 조 전 사령관이 들락날락했으니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온 걸까요? 기무사는 2016년 11월 초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문제의 계엄령 문건은 2017년 3월 3일 만들어졌죠.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이러한 문건들을 만든 걸까요? 청와대에 보고를 하신 걸까요? 청와대 지시를 받으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2016년 10월, 그러니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희망계획이란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답니다. 자,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에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고 적혀 있고 청와대 문건 제목은 희망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망계획이었을까요? 또 어떤 걸 희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희망이란 단어를 유독 좋아하긴 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네,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웠던 반려견 이름도 희망이었고 또 자서전 책 제목에도 희망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모두 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답니다. 기무사와 청와대가 같이 통수권자 안위를 희망하며 계엄령을 준비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남호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016년 서부지법에 근무할 때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빼돌려 임종원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정보는 왜 보고 가시던가요? 네,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전담 기록을 판사로서 빼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원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수사 관련 사항에서 임종원 차장한테 보고한 정황 있으십니까? 예, 성실하게 조사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재판 개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노조로 결정을 했죠. 전교조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에 대법원 재항고에서는 반드시 정부가 이길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수석실 고민을 한 결과 대법원에 낼 이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냈나 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는 노동부에 이대로 제출해라고 했겠죠. 노동부는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을 했답니다. 대법원 건물에서 작성된 문서가 다시 대법원에 돌아온 겁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대법원 안에서 주고받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정부와 청와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사법부 신뢰, 과연 누가 무너뜨린 건가요? 사법부 권위, 과연 누가 흔든 겁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계엄령 문건 수사, 박근혜 청와대 정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계엄령 문건 수사 청와대로 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뒤에 다뤘던 사법농단 관련, 사법거래 관련한 이제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유출했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견 보냈던 판사가 사실상 정보요원 역할을 한 셈이라는 건데요. 이 평의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비공개로 논의를 하는 회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헌재 파견 중이던 최모 부장판사는 헌재 연구관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평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고 최 판사는 이걸 취합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보고서를 제출했던 연구관들은
이 보고서가 법원 행정처에 보고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검찰은 최 판사와 이 보고를 받은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인가요? 헌법재판소가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양반님? 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같은 이런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이미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도 위헌 여부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쟁점인 건데요. 그동안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사심법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확정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내일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알력 다툼이기도 한데 방금 이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이 최모 부장판사가 내일 결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비공개 평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해왔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법거래 의혹, 사법농단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 윗선으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지금 줄줄이 기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영장들이 기각되고 있어서 이 검찰도 작심해서 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검찰은 이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갔는지 임의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검찰 관계자 임의 제출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의 제출 받으면은 된다는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니까 한번 신청을 해봤다. 또 안 해준다면은 그걸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영장 전담 판사는 한 판사 상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 관계자는 그 해당 판사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영장 판사가 추측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전직 판사 또 말단 판사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죠.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박근혜 청와대 정조준한 계엄령 수사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뮤지컬 배우 박혜민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한 배우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황 씨와 생존자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황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 과속 외에 다른 사고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자주 오가던 한 시민은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기서부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좌회전 정말 전부 다 깜빡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더 착각을 해야 되지. 저기서부터 멀찍이면요 이 길로 와요. 이 길로 오다가 저 노란선에서는 좌회전 못 들어가. 한 언론에 공개된 황민 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른바 칼치기라고 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불법 주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 박혜미 씨는 어제 새 뮤지컬 출연작 오캐롤 프레스콜도 불참했고 캐스팅도 변경이 됐습니다. 하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미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박 씨는 경찰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 관련 법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 기간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기준을 국제기준, 세계 기준으로 좀 강화하자는 건데요. 양평에서 그 있었던 역주행사고 그때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그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감옥도 가지 않은 거죠.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나라들 꽤 많습니다. 브라질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매각해 벌금을 제한 뒤에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 뒤에 1년 동안 차량 등록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얼굴, 차량 번호까지 신문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상황은 지켜봐야겠고요. 국회도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에 관한 법들을 계속 논의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쌀딩크도 최선 다하길 그래도 우리가 이겼음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베트남의 4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승우 선수가 첫 골을 넣었죠. 지금 이 시간까지 축구 대신 다정회를 보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네, 또 잘 알려진 대로 그 박항서 감독은요, 베트남에서 영웅 반열에 올랐죠.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인 쌀국수와 히딩크를 결합한 쌀딩크란 별명도 가졌고요. 쌀딩크가 이끄는 베트남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명승부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물론 결승전에는 우리 선수들이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반장 축구 보고 있었죠? 예? 축구 보고 있었지? 좀 전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어요? 다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